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제겐 철없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날도 백수가 된 아들이 그래도 어찌어찌 결혼해서 자기 처가 일을 돕는다는 말에 찾아간 사돈집에서 벌어진 것이었죠. 처음에는 아들의 전화에 애잔한 마음이 들어서 사돈집에 방문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고 해도 열심히 일을 한다니 그래도 한 번은 믿어주자. 내가 엄만데 안 믿어주면 누가 믿겠나 싶어 열심히 일한다는 아들의 새참을 좀 싸서 가던 길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들이 소리치는 것이 들리는 겁니다. 이따위로 일해서 돈을 받아먹겠다고? 아이, 너흰 그냥 일하지 마라. 여기 엎드려 뻗쳐. 누군가에게 호통치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놀란 마음으로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죠. 거기에서 몰래 숨어서 지켜본 광경은 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모습에 저는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야기를 쓰면서도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엄마가 어쨌길래 자식이 저렇게 컸냐는 말부터 아들과 저를 비난하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이야기의 당사자도 쓰면서 숨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일지 무서웠어요. 글을 쓰다가도 쥐구멍을 찾아서 당장에 들어가서 숨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면서 어떻게 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에 부끄러워하는 것보다는 나 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과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건네는 따끔한 소리도 얼마든지 듣겠다는 각오로 사연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는 아들 하나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남편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어딜 가나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는 가정이었죠. 그래서 더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아들을 보살폈는데 아이는 부모 마음처럼 커가지는 않더군요. 그래도 건실하게 자라난 아들이 이제 장가만 들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만 하면 이제 부모로의 내 역할은 다 끝나고 남은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는 정말 참한 사람인 것 같더군요. 가정교육도 잘 받은 태가 하는 행동마다 드러났죠. 그런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어요. 누가 데려갈까 하는 이 녀석을 좋게 봐주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나타났으니까요. 황송할 따름이었죠. 우리 아들 녀석은요, 객관적으로 봐도 철이 없는 편에 속했고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는 말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정말로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어느 집안 사람이 이런 남편을 들이는 것을 좋아하겠나 싶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런 아들이 마음에 걸렸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솔직히 제 마음에 가장 걸리는 일은 아들이 결혼 전에 회사를 관둔 일이었죠. 아들은 요즘 20대 어린애처럼 행동하곤 했어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바로 일을 그만두곤 했거든요. 사실 직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시를 내릴 때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업무도 꾸역꾸역 맡아서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녀석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무척 싫었던 건지 회사를 그리 길게 다니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퇴사한 이유도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하니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사직서를 던지고 왔다더군요. 그 말을 들을 때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내 배에서 이런 자식이 나왔나 싶더라니까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런 자식이라도 내 자식인 것을. 아들은 회사에 1년도 다녀본 적이 없는 애라서 그런지 결혼 준비가 아주 좋은 핑계거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았죠. 이렇게 철없는 아들이니 사돈과 며느리에게 얼굴 들기도 미안하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온 다음에 아들에게 직장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될 아이니 내가 좀 더 뭐라고 해서 신경이라도 쓰게 만들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아들은 버럭 화부터 내더군요. 엄마는 항상 내가 못 믿었지? 그러니까 맨날 직장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성격이 어쩌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 우리 어머님은 나 먹는 것만 봐도 좋댔어. 내가 갈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데 엄마랑 너무 비교되더라. 엄마는 내가 결혼 준비로 힘들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김치에 풀떼기 반찬만 내 앞에 가득 가져다 놓잖아. 그리고 그놈의 직장 타령 좀 그만해. 지겨워 정말. 뭐 내가 일할 때가 거기 한 곳밖에 없는 줄 알아? 세상에 회사는 많고 많아. 그리고 엄마가 매번 그런 식이니까 부모 덕이 없고 처가 덕이 있다는 말이나 듣고 다니지. 장모님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엄마가 나서서 유난을 떨어? 내 입에서 이렇게 꼭 비교하는 말이 나와야 속이 시원하겠어? 사돈과 저를 비교하는 아들이 너무 미웠습니다. 능력도 없고 근성도 없는 이 아이를 며느리에게 보내면 결혼해서도 며느리의 속을 바닥까지 썩일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죠. 저는 오로지 그 걱정이었어요. 내 아들이 능력이 없는데 처가에 가서 손가락질 받는 것이 걱정인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돈과 비교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소에도 철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막말하는 아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아들의 태도에는 서러움까지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니까 그래도 아들을 단 1%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잔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들이라도 조금이라도 사람은 만들어서 결혼시키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우쭈쭈 해주는 장모가 있으니 날로 기세등등해져서 오히려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만들더군요. 이제는 이런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싫을 정도였어요. 제가 아까 아들이 백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백수가 된 회사 일도 책임지지 않는 아들은 처가로 내려가서 농사일을 돕고 살겠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저 취업하는 일이 귀찮아서 그냥 자기 눈에 쉬워 보이는 농사나 하자 싶었던 것 같아요. 평생 자식을 봐왔으니 엄마 눈에는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아들의 속셈이 뻔히 제 눈에는 보였지만 이제 막 결혼한 사돈과 며느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을 하겠다는 아들을 말리는 며느리는 농사가 쉬운 일 아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오빠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말렸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죠. 난 장모님 밥 먹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려가서 내가 장모님하고 함께 일하면서 같이 지낸다니까. 그럼 자기도 좋잖아. 엄마 걱정도 안 되고. 아들의 철없는 말과 떼를 쓰는 행동에 며느리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하루는 저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속내를 조금 털어놓더군요. 그이가 전생에 저희 엄마 자식이었나 봐요. 지금 보면 누가 저희 엄마 자식인지 모르겠다니까요. 물론 그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한데 그래도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논일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주말 부부라도 하는 수밖에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도 딱히 며느리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녀석은 이제 제 말을 듣지도 않았거든요. 제 말은 잔소리밖에 없으니 듣지 않겠다면서 매번 저를 지나쳐서 갔으니까요. 저는 이런 며느리의 속내에 꼭 사돈에게 다 큰 아들을 맡기고 온 것 같은 기분에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 아무리 결혼했다고 하지만 평생을 남남으로 살아온 가족이다. 어떻게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하려고 들어? 그러지 말고 네 아내 며느리 말처럼 그냥 지금 여기서 직장이라도 구하는 건 어떠니? 며느리도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구태여 네가 내려가서 일할 필요도 없잖니. 너희 신혼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주말부부 하다가는 있던 정도 떨어져. 아들은 역시나 이런 제 충고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채로 자기 갈 길만 가더군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그날도 한숨만 가득했어요. 아들은 자기의 고집대로 시댁으로 내려가서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나 사돈도 제게 전화를 할 때 우리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생각으로 지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은 며느리를 설득해 달라면서 전화가 왔죠. 아, 엄마, 큰일 났어. 엄마 며느리 좀 알려봐.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나랑 자꾸 헤어지는 만회하잖아. 내 말은 씨알도 안 먹혀.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해서 뭐라고 좀 해봐. 엄마는 내 엄마잖아. 제가 예상한 대로 며느리와 갈등이 점점 심해진 것 같더군요.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평일에 종종 우리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곤 했어요. 그때마다 속에 있던 불만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갔고요. 저는 며느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했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느 아내가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집을 나가서 사는데 좋다고 하겠어요. 신혼 초에는 서로 꽁냥거리는 시간도 있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시간도 있는 건데. 그리고 아들의 성격상 일을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죠. 분명히 속 좋은 며느리가 먼저 시골에서 버티지 말고 올라와서 회사를 알아보라 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기가 귀찮다고 거절을 했을 테고요.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난처했겠죠. 결혼 후에 계속 이런 식이었으니 그 성격 좋은 며느리도 참다가 터진 걸 테고요. 저는 아들에게 제 입장을 말했습니다. 아들, 내가 분명 결혼 초에 이야기했지? 너 그렇게 내려가서 일하면 네 아내는 어떻게 하냐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그건 네 선택이었잖아. 그렇다면 네 아내 정도는 네가 설득하고 내려갔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덜컥 내려가면 누가 좋다고 말할 줄 알았어? 너도 이제 성인이다. 그 정도 생각은 하고서 행동했어야지. 아들은 내려가서도 여전히 철이 없더군요. 아, 엄마는 지금 누구 편이야? 내가 엄마 아들은 맞아?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맞냐고. 내가 이렇게 내려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거 하나도 도와주지 못할 거면 자식은 왜 낳아서 키웠어요? 저도 맨날 아내랑 잘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해도 내 얘기는 알아먹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좀 달이 좀 나달라니까. 그거 하나도 못 해주면 도대체 나를 왜 낳아서 지금까지 키웠어요? 이런 자식을 아들이라고 불러야 하다니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아들은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며느리를 설득해달라면서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모르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사장이고 내가 팀장이야. 내가 진두지휘를 해야 현장이 잘 돌아간다니까.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내가 먼 시골에 와서 처음으로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아들을 이혼하게 놔둘 거야? 내가 잘 살고 있다니까. 왜? 거짓말 같아요? 그럼 직접 내려와서 보든가. 제가 바보도 아니고 네 배로 낳은 자식을 내가 모를까요? 회사를 다닐 때도 그랬어요. 퍽하면 지각으로 경위서나 쓰고 일하는 도중에 졸다가 상사에게 혼났다고 투덜대는 녀석이었는데 시골에서 무슨 팀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녀석이 아무리 개가천선해서 농사가 체질이라는 말을 내뱉더라도 고집 곧대로 믿을 수는 없어서 아무래도 아들 말처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자는 마음이 생겼죠. 저는 그날로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돈 집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왜 주소를 물어보냐며 조심스럽게 걱정을 내비쳤지만 저도 자식은 잘 알아보는 부모이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남기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곧 마흔이 다 되어가는 놈이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철없는 아이처럼 보였으니까요. 믿음이 가지 않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일하느라 새카맣게 탔다면서 투덜대는 말에 애잔한 마음도 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는 아들의 말을 믿으며 새참이 될 만한 것들도 바리바리 싸서 시골로 향했어요. 물론 지금까지 못난 아들을 좋게 봐준 사돈에게도 제대로 인사 한번 하자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사돈과 그렇게 친숙한 사이는 아닙니다. 결혼하면 사돈과도 이래저래 인사하고 밥도 먹고 지낸다고 하지만 우리 사돈은 1년 내내 농사로 바쁘고 저는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 없었으니 서로 제대로 부딪힐 일이 없었죠. 그래서 사이 좋은 사돈보다는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아들을 맡겨만 뒀으니 이제라도 제대로 인사를 건네고 싶었어요. 처음 가는 길이라 헤매면서 도착한 정류장에는 며느리가 알려준 버스의 시간이 있었어요. 1시간에 4번 다니는 버스더군요. 시간을 맞춰서 도착한 것이 아니다 보니 조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버스 번호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죠. 제가 초조한 내색을 비추자 옆에서 함께 기다리던 할머니가 쳐다보면서 물어보더군요. 아이 뭐가 그리 어려워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오. 어디로 가쇼? 묘하게 경계하는 것이 느껴지는 어투에 저는 할머니에게 제가 향하는 곳을 말해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와 제가 가는 목적지가 같더군요. 자신과 같은 정류장에서 내린다는 사실을 안 할머니는 돌변한 표정으로 저를 지나쳐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곤 할머니는 자리로 돌아가면서 혼잣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요즘 외지에서 온 사람들 무서워서 살겠어? 우리 동네에 오는 거면 그냥 방문만 하고 갔으면 좋겠네. 우리 동네는 이제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 웬 놈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 사람들 잡아다가 손 올리고 말이야. 자기가 무슨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어대니. 그런 놈이 와서 동네를 해집고 다니니. 아이고, 세상이 참 요지경이야 요지경. 어딘가 잔뜩 화가 난 듯한 말이었어요. 마을에 외지인이 왔는데 안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더군요. 저는 속으로 설마 했지만 아니겠지? 하고 발길을 돌려 계속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탄 버스에는 그리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요즘 시골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더니 정말 한적했죠. 버스를 타고 도착한 마을에서는 할머니가 혼잣말로 하던 말 때문인가 동네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기도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버스에서 내렸는데 여기가 어딘지 도무지 모르겠구나. 주소를 찾아보려고 해도 제대로 길도 안 나오고 말이야. 요즘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다는데 이거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가 봐. 며느리는 제 말에 웃으면서 쉽게 자신의 집을 찾아갈 방법을 알려주더군요. 아유, 어머님, 거기가 좀 많이 구석에 있는 시골이라서 길이 있다가도 없고 그래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사진 하나 보내드렸으니까 그 사진 보고 찾아가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지금 막 내리신 거면 주변에 슈퍼 하나 보이실 텐데 우선 거기서 쭉 걸어가다가 보면 제가 보내드린 사진의 집이 아마 눈에 들어올 거예요. 먼 길 가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도착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다행히 시골에 가본 적 없는 저를 배려해서 며느리가 준 사진의 집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한적한 분위기는 도시에서만 살던 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더군요. 며느리가 말한 주소로는 찾기 힘들다는 말이 금세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도시에는 각 집마다 크게 주소가 써져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더군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도로인지 아닌지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곳도 많았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건네준 사진의 모습으로 걷다 보니 어쩐지 이 동네에 한번 와본 듯한 익숙함도 들더군요.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옆집 숟가락도 다 알고 산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 정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자에서 잠시 쉴 겸 해서 짐을 내려놓고 앉으려는데 그 적막한 마을에서 큰 고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자 근처에 사시는 듯한 어르신들이 일제히 나와서 혀를 쯧쯧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도 또 시작이래? 저놈은 항상 왜 이래?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항상 저렇게 큰 소리를 내냔 말이야. 여기 동네가 다 자기 거래? 그러니까 말이여. 도대체 하루를 제대로 넘어가는 일이 없네 없어. 저런 놈을 자식이라고 낳은 어미가 누군지 궁금하다 궁금해. 자식이 저러고 살고 있는지 알란가 몰라. 저놈 오고 나서 우리 동네가 조용할 날이 없다고 날이 없어. 그 밖에도 못된 놈, 죽일 놈 등 소리치는 남자를 비난하는 단어는 물론 온갖 욕설이 난무한 말을 서로 나누더군요. 그러다가 저놈은 경찰에 못 넘긴대. 그냥 경찰에다가 누가 신고 좀 해봐. 저러다가 사람 하나 잡으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동네 창피해서 못 살아.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닌지 누구는 사람 잡는다면서 경찰을 부르자는 말도 했습니다. 그 집 장모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라며 왜 우리 노인정에 와서 항상 맛있는 음식 해놓고 가는 양반이 저놈 장모라면서 그렇게 착한 사람한테 어찌 저리 무서운 놈이 들어왔는가 몰라. 전생에 무슨 죄라도 지었나? 참, 안 됐어. 제 귀에 거슬리는 말이 하나 들어왔어요. 착한 장모는 무슨 죄냐고 하면서 지금 소리치는 남자가 있는 집안의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저는 설마 아니겠지 했어요. 제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저런 일을 할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번에 내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양반이 무릎까지 꿇고 빌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쟁작에 신고하고도 남았네. 장모라는 사람이 무릎까지 꿇고 비는데 그 죽일 놈은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히 서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라는 표정이었는데 참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신고하고 싶었네. 신고하려다가 참았다는 사람의 말에서 나온 남자의 행동이 어딘가 남 같지 않았죠. 저는 불안한 마음과 함께 사돈 집으로 보이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아까 정자에서 들린 고함 소리도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코너를 돌아서 사돈 집을 눈앞에 둔 순간 옆에 밭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밭에 가까워진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새카맣게 탄 한 남자가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무언가 열심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눈으로 좀 봐라. 여기 이게 오늘 돈값 했다고 생각하는지. 이따위로 하고도 돈을 받아가려고 했어? 너희가 양심이 있냐? 자, 따라 해봐. 양심. 양심. 너희는 양심도 없어. 양심 있으면 이딴 식으로 일을 안 했지. 외국 사람이라고 말 안 통한다고 봐주고 있었더니 아니 은혜를 갚지는 못할 멍청 일을 이따위로 해? 내 앞에 엎드려 뻗쳐. 복창한다 실시. 양심 있게 일하겠습니다. 야야야 거기 너 왜 안 따라해? 따라하라고. 이것들은 누구 덕에 여기서 밥 먹고 사는지 모르는 거야? 내 말 안 들어? 처음 멀리서 볼 때는 하도 까맣게 타서 누군지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러나 싶었는데
가까이 가면서 들리는 목소리가 여간 친숙한 목소리가 아니더군요. 저는 아니겠지, 속으로 아니겠지 하면서 조심히 밭 근처로 갔는데 정자의 어르신들이 욕하던 그 죽일 놈이 바로 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한국말도 서툰 외국인들을 죄다 모아놓고서 자기가 거기서 왕인 것처럼 왕 노릇을 하고 있더군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아들의 통화 소리. 여기선 내가 정말 대표라니까 내가 다 진두지휘한다고. 그렇습니다. 아들은 여기서 자기가 마치 이 밭의 주인이 된 양 이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는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외국인들은 이게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닌지 다들 이제는 아들의 말에 복종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들의 눈빛은 정말로 형형한 기운이 나왔어요. 저러다 아들 녀석을 잡겠다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주는 아들을 섣불리 손대지는 못하겠고 더러워서 그냥 네 말대로 한다는 식으로 아들의 말에 따르고 있더군요. 저는 정말로 그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쥐구멍이 있다면 내가 저놈 엄마라는 사실을 숨기고 도망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해서 저런 인간이 내 배에서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저놈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을 겨우 부여잡고 아들이 외국인들에게 하는 갑질을 그대로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저런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게 내가 낳은 놈이었다니 정말로 한숨이 나왔죠. 사돈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었겠죠.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밭에서 항상 이런 큰 소리가 들렸을 테니까요. 분명 그 착한 사돈이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그걸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사돈도 아들의 성정을 하니 동네 어른들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었겠지요. 안 그러면 자기 자식의 배우자가 범죄자가 되고 말 테니까요.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결국은 자기 자식의 배우자, 이혼을 시키면 자식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을 테니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게 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이 사태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싸들고 간 새참을 사돈 집 문 앞에 놓아둔 채로 방금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 봤던 읍내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렇게 경찰서로 가는 시간 내내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래도 단 하나만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호적을 판 놈이니 내가 가진 영상 속에는 오로지 가해자만 있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 영상에는 내 아들이라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도착한 경찰서에는 다행히 경찰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고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가져온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어요? 당당히 들어와서 갑자기 영상을 들이미는 저를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당 경찰 한 명이 제 옆으로 와서 함께 제가 찍은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내 진지한 표정이 되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묻더군요. 제가 마을에 도착해서 보게 된 일이에요. 정자에서 쉬고 있는데 노인들이 말하더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매번 일어나는 일 같았어요. 그런데 그 집 어르신이 싹싹 빌어서 동네에서는 다들 쉬쉬하고 있다고 말이죠. 어느 분은 신고하려고도 했대요. 그런데 노인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그렇게 비는데 어느 누가 섣불리 신고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거 심각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찰에게 지금까지 내가 겪은 모든 일을 말했어요. 정자에서 쉬면서 들었던 노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던 말까지 전부 말이죠. 경찰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가늠하다가 이내 진실로 판단을 내렸는지 영상 속의 장소가 어딘지 제게 물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보내줬던 주소를 경찰에게 그대로 전달했고요. 제가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조금 걸렸던지 빤히 쳐다봤지만 저는 모른 체 하면서 그 집이 우리 사돈 집이라서요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기다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소리를 치는 아들이 경찰서로 들어왔어요. 아유, 누가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매일 그랬다는 증거나 있습니까? 이렇게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잡아와요? 그러고도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어? 그래. 이왕 온 김에 누가 나를 신고했는지 한번 얼굴이나 봅시다.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아들은 경찰이 출동해서 잡혀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 듯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신고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경찰 앞에서 씩씩거리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더군요. 하지만 경찰서 안에서 기다리던 저와 마주치고는 이내 당황해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순간 제가 신고자라는 사실에 속으로 안심했는지 표정을 풀면서 뭐야 엄마였어? 이런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저놈이 아직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구나 싶어서 아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는 경찰에게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 제 생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찰의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답하자 아들이 무척이나 당황해 하더군요. 엄마, 어떻게 아들을 몰라볼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시커멓게 탔다고 몰라보는 거야? 자기 자식을 몰라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나? 여기 경찰 아저씨. 저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냥 동의도 없이 제가 시골에 내려와서 일하니까 심술이 나서 신고한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당한 대우를 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이나 했으면 제가 그런 행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 풀어주십시오. 예? 저를 아는 체 하면서 말하는 아들을 저는 더욱 단호하게 모르는 척했어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세요? 누구신데 자꾸 헛소리를 하실까? 시골에 내려와서 지켜보니 네가 왕이라도 된 것 같아요. 이 시골에서 왕 노릇을 하니 재밌었냐는 말이에요. 뒤에서 당신이 지금까지 한 짓을 수습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세요?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물고 빠는 장모님이야. 네가 지금 어디서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살아?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절대 합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 하세요? 여기에 증인이 없을 것 같아? 여기 사는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증인이야. 아들은 그제야 당황하면서 제게 화를 풀라면서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매정하게 그런 아들을 내쳤어요. 지금 아들의 버릇을 고쳐놓지 않으면 평생을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이 눈앞에 훤히 그려졌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신고하기 전에 며느리와 사돈에게도 당부했어요. 아가, 내가 네 남편, 내 아들을 좀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 도저히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처음에는 저렇게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겠지. 그런데 저런 사람은 두고 보면 나중에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큰 소리치고 손을 올릴 사람이야. 나는 내 못난 아들을 거둬준 너와 사돈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참에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되더라도 교도소에 가더라도 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참이다. 며느리는 제 결정이 절대 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는지 처음에는 그런 제 행동을 말리려고 했으나 이내 알겠다면서 남편의 버릇을 고쳐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돈에게도 전화를 해서 알렸습니다. 사돈, 못난 아들을 둔 어미입니다.
왜 지금까지 숨겨주셨나요? 저런 녀석이 그래도 사위라고 마음으로 품고 지내신 건가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동네에 무릎 꿇고 빌 필요도 없습니다. 저런 인간은 자기가 아픈 꼴을 당해야 정신을 차려요. 내 자식이라서 봐주고 그런 거 저는 없습니다. 사도는 겨우 몇 년이겠지만 저는 평생을 저 녀석을 봐왔어요. 누구보다 내 아들의 성정은 내가 더 잘 압니다. 저 녀석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 사돈과 며느리에게 해가 되는 인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한번 그 싹을 싹둑 잘라버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잘못된 일을 마냥 덮어주는 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이 기회에 제대로 반성하고 사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두 사람을 설득했어요. 한참을 설득한 뒤에야 저는 경찰서에 들어와 아들을 신고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로 착한 성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아들이라도 같은 가족이라며 범죄자로는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저런 인간의 어미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사돈, 지금부터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말하세요. 여기 경찰서에 와서 그간 있었던 사실을 전부 말하라고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마을에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거 사돈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잘못 지금 싹 바로 잡읍시다. 그리고 만약 아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합의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놈은요, 벌을 받아야 하는 놈이 분명하니까요. 이렇게 아들은 경찰서에 잡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아들의 죄목은 상당했습니다. 물론 극악의 범죄자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참혹하더군요. 아들은 정당하게 일한 값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일을 잘 못한다고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휘둘렀더군요. 어떤 외국인은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일을 못하겠다 했는데도 당장 나와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아들은 결국 형을 받았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몇 개월의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것이 비록 내 자식이고 내 핏줄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상처를 준 벌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눈에 밟히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잘 타일러 보겠다고 면회도 자주 갔었지요. 초반에는 아들도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며 제 면회에도 응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찾아가서 말이 안 통하니 편지지라도 건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죠.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니?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할 수도 있지. 그게 한 사람이 가진 성격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말이야, 지금 네 행동은 범죄의 하나다. 네가 이렇게 형을 살고 있으니 잘 와닿겠지. 그러니 나중에는 네가 상처 준 사람에게 직접 사과해. 네가 그 사람의 언어를 몰라도 살아온 인생이 달라도 진심은 어떻게든 통하는 법이니까. 그게 네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야.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몇 개월 뒤에는 자신이 쓴 편지를 전해달라며 부탁도 해오더군요. 아직 개가천선할 기회가 남아있구나 싶어서 속으로는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전 지금까지도 내 아들과 연을 끊었다고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누군가는 참 지독한 사람이다, 지독한 엄마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누군가의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이 깨우쳤으면 싶었어요. 지금까지 아들을 잘 못 키워온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식을 낳는 것만이 부모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자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것도 부모의 일이라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며느리와 장모님은 아들의 일을 너그럽게 품어주기로 결심하셨어요. 아들이 보내오는 편지에 적힌 진심을 보고는 제대로 반성하고 깨우치는 것 같다면서 이제는 기회를 줘도 되지 않겠냐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아들을 올바른 길로 보내는 것에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들이 출소해서 나오고 나면 자신이 일으킨 소란으로 힘들었을 동네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뵙고 사과도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의 사건을 수습하고 다니다가 저번에 정류장에서 본 할머니가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다행이야. 그 못난 놈에게 제대로 개념이 선 엄마가 있었으니까 말이야. 그 못난 놈, 네 아들 녀석은 쉽게 제자리를 찾을 거요. 엄마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오래 걸리겠어. 그러니까 자네도 그렇게 축장을 하고 다니지 말고 자식한테 제대로 교육했다 생각하고 당당하게 다녀. 할머니가 건넨 이 말이 제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천륜을 끊어내겠다고 노력한들 아들은 아직 제 아들이 맞으니까요. 앞으로 아들이 제대로 올바른 길을 찾아 걸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부디 어르신이 건넨 그 말이 이제는 진짜이길 속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들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들도 이제는 진짜로 정신을 차리고 지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최근 아들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제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해결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저랑 같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자신의 자식을 너무 맹신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자식도 결국은 세상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니까 말이에요. 날도 점점 따뜻해지는데 다들 갑자기 추워지는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